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얼마나 많이 이 전투에 임해서 죽고 사는 그 한계 선상에 있으면서 이 밤에 꿈을 꾸는데 그 신인이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꿈에 따라서 이 전투 대형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 자기의 목숨을 건 전쟁을 하고 그런 데가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을 그런 무속에 빠져가지고 이 전쟁을 막 그런 식으로 수행한 형편없는 인간으로 몰아붙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방부가 전투 작전을 갖다 그렇게 짜면 괜찮겠습니까? 때로는 인간은 네? 영적인 존재로서 합동참모본부장, 육군본부장의 육군 대장이 꿈꿨어. 진영을 이렇게 짜.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종교와 미신으로 이분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때때로 예지와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또 사람에 따라서 힘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위대한 통찰력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많은 진보를 이루어오기도 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저는 그런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나타나면 끔찍할 것 같아요. 참고로 무서울 것 같아요. 참 불교에서도 영적 부적이 지도자가 있는데. 아니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후보지를 방문한 사람이 천공이 아니라 풍수지리 전문가인 백재권 교수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에서는 무속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무속 주장에 내로남불이라고 말씀한 분이 계셔서요. 관저 풍수지리 개입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함께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심평 변호사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에 이제 지리가가 개입한 사실을 두고 여야가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세종시 선정할 때도 풍수지리 전문가들이 참여했다고 말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이것을 다시 의혹으로 해서 정치 정치화 시키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내로남불 또 전형적인 그런 이 표본이 다시 제시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거든요. 이게 그래도 나라의 일이고 국가의 일인데. 나라 일에 풍수 전문가나 이 관상 보시는 분이 관여하면 안 되는 게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 공적인 일이라서 사적으로라면 얼마든지 하겠지만 공적인 일요? 그래서 그게 공사를 구분 꼭 할 공적인 일이라는 건 공적인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공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내가 사적으로 점쟁이를 가면 내가 내 돈으로 내는 거고 나만의 일이지 않습니까? 글쎄 이제 점을 치는 분이라면은 좀 신뢰성이 좀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백재권 선생 같은 분은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자꾸 윤석열 정부를 어떤 미신 윤석열 대통령이 미신꾼이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그것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과학 지식이 이 모든 현상을 섭렵하는 것으로 다 어떤 충분한 기초를 되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논리인데 지금 우리의 인식은 대단히 미약하고 아주 작은 부분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양자역학의 어떤 이론에 의하면 11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촉근 이론에 의해서 또 그런 우리가 기껏해서 지금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도 이 세계를 이루는 물질 중에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5%도 채되지 않습니다. 그런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미신이 어떠냐 하는 것은 19세기적인 과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던 그 당시의 관점에서 말하시는 것들이죠. 지금 어떤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이 작고 미약하고 연약한 것이죠. 그리고 이 어떤 인간의 정신 세계 그런 면에 관해서 좀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쳐나와서 인간의
어떤 그 정신이 뭐 그 힘을 발휘할 근데 수도 있는 거 조금 아닙니까? 이상한 게 예. 그 과학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예. 그 오염수 문제에 관해 가지고 예. 그랬던 분들이 지금은 또 과학을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게 뭐 21세기 과학입니까? 풍수지리학이라는 게 풍수지리학이라는 게 결국 어떤 아니, 그 뭐 입지에 거의- 따라서 길흉화복에 달려져 있다라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그냥 미신이거든요. 아니요, 근데 저도 뭐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풍수지리는 단순히 점을 치거나 미신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기 때문에 그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그 풍수지리가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게 그런 거는 조언 받는 겁니다. 조언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임산배 순위 뭐니 이게 다 이제 풍수지리에서 온 건데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무속화시키고 약간 좀 이상한 그런 그 이상하게 폄훼하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90% 이상은 저는 90%도 훨씬 더 되리라고 보는데 역술인들이나 뭐 사주팔자 보는 분들 충분히 만날 수 있고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해도 좋게 해석해서 잘 그 실천이라 그럴까 운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배척하고 이상한 사람들 취급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갖는 신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들이 뭐 그런 그분들한테 막 휘둘리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 조언 받아서 하는 거 하다못해 우리가 국회에서 의원실 정할 때도 나 또 풍수질이나 아니면은 이게 좋은 얘기 덜어 해주는 분들 도움도 받습니다. 꼭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손바닥에 왕자 찍고 나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아니, 거 아닙니까? 왕자- 무속 말씀하시니까 전 그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손바닥 현대 정치의 왕자를- 한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조금 되나요? 그러니까 양자역학 말씀하시다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무속 제기하는 것이 무슨 근거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 좀 짚으면 조선일보에 이제 건국대 석자 교수가 쓴 바 건진 씨가 거기다 이제 그 왕자를 써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써줬다는 보도를 제가 봤고요. 그래서 그 왕자를 뭐 쓰고 들어가서 토론하는 행위가 과학을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과학이라고 보여지진 않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그다음에 그 건진 씨가 조선일보랑 세계일보에서 폭로 보도를 했습니다만 대기업들을 찾아가다니면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라는 얘기를 고위 공무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까지 되면 그런 의혹의 그러니까- 제기가 만약에 사실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막 그것이 그 무속이고 그런 걸 떠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저 혹시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얼마나 많이 이 전투에 임해서 죽고 사는 그 한계 선상에 있으면서 이 밤에 꿈을 꾸는데 그 신인이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꿈에 따라서 이 전투 대형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 자기의 목숨을 건 전쟁을 하고 그런 이제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순신 장군을 그런 무속에 빠져가지고 이 전쟁을 막 그런 식으로 수행한 형편없는 인간으로 그래 몰아붙일 수 그러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방부가 전투 작전을 갖다 그렇게 짜면 괜찮겠습니까? 때로는 인간은 네? 영적인 예를 들어 존재로서 합동참모본부장, 육군본부장의 육군 대장이 꿈꿨어 진영을 이렇게 짜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근데 그 제가 뭐 국방위원장도 해봤습니다마는 사람은 다 이렇게 본인이 중요시하는 신념이 좀 있고요. 또 징크스라는 게 있고 피하고 싶은 물건도 있고요. 저는 그런 거는 좀 자연스러운 그 인간의 행위라고 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나치게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무속 신앙이라고 하는 게 경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는데 왕자 이런 것도 저는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뭐 지역구에 출마할 때 어떤 속옷을 입으면 그래도 마음이 편하더라. 그런 얘기를 해주면 그냥 또 입어보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꼭 비판을 그렇게 달려들어서 비판할 일인가 저는 그 사람이 나중에 권력을 갖게 됐으니까 제가 저는 비판을 하는 그런 거죠. 사람은 일단 공직자에서 배제를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휘둘리는 왜냐하면 건 아니에요. 휘둘리는 건 왜냐하면 그 아니고. 사람은 공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휘둘린다라고 참고하는 왜 거지. 휘둘린다고 저는 봤냐면 네. 그 아니, 당시 빤스 입는 게 대기업의 건진법사가 찾아다니면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는 얘기를 할 때 대통령실이 어떻게 움직였냐면요. 건진에게 경고를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에 전화를 해서 이런 사람 찾아오면 만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는 아주 엽기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거는 그럼 좀 별개의 문제네요. 지금 이제 백재권 선생 얘기하다가 지금 다른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치인이든 일반 뭐 다른 직종에 있는 분들이거든 아니면 운동선수군 그런 어떤 자기가 일을 잘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외부의 그런 조언을 참고 삼아 받아들이는 거를 죄악시할 필요 없다 이 말씀이에요. 네, 이제 대개 이제 과학이 못하는 부분을 대답하는 게 종교잖아요. 그렇죠.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좋은 종교 다 많은데 왜 그런 술사들을 찾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차이가 있거든요. 보통 종교들은 그게 윤리 코드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윤리 코드가 같이 있으면은 그 종교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쪽 보면 그런 게 없거든요. 왜 더 좋은 종교라는 형태가 있는데 그 위안을 거기서 찾지 못하고 건진을 찾아가고 천공을 찾아가고 백제권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옛날에 이거 뭐 한국 전통 사상이다라고 하는데 유홍준 선생이 청와대에 대해서 이 풍수가 안 좋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국힘 사람들이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풍수지리로 나라를 결정하느냐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 지금 참고해서 와가지고, 비판하면 되죠. 그다음에 좋은 종교 안 좋은 종교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기준이 있나요? 저는 사실 그거는 잘못된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있는 종교의 숫자도 우리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더더군다나 우리는 동북아시아, 한반도 또 여기에 사는 그 문화적으로 이렇게 국한된 공간에서 살고 있는데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종교 아주 형편없는 종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모든 종교들은 나름대로 그 사회에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자기만의 경전을 갖고 있고 자기만의 전통이 있고 교리를 입증된 갖고 종교라는 있고. 것도 네. 저는 사실은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카톨릭인데 천주교인데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좀 오픈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게 게 기본입니다. 제가 볼 때 종교가 아니라 종교라면 그런 윤리 코드랑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점치고 뭐 예컨대 뭐 부적 붙이고 이런 것들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미신이죠. 그 뭐 신부님이 무슨 부적 줍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종교와 미신으로 이분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때때로 그 예지와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또 사람에 따라서 그 힘의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위대한 통찰력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많은 진보를 이루어오기도 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저는 그런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나타나면 끔찍할 것 같아요. 참고로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면 참 불교에서도 영적 부적이 지도자가 있는데. 아니고 영적 능력을 발휘해서 이순신 장군이 네. 그 어려운 우리 그 국난을 극복을 하고 이 나라를 구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그 500년 전에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챗 GPT가 있는 시대에 그걸 갖다 지금 계속 하겠다라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챗 GPT 이거 만드는 분들도 또 알고 보면 다른 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제가 말씀이 너무 많은데 변호사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또 인류는 이 그런 그 단계도 못하는 그 아주 어리고 어린 그 갓난 아이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많은 미지의 세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그 19세기적인 과거의 관점에서 그가 조금 어긋나면은 인간의 아주 제약된 이성에 의해서 바로 이해가 안 되면은 미신이다, 뭐 그렇게 무속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그게 터무니없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한 거죠. 채를 들어가지고 그 미지의 부분을 갖다 천공이나 건진이나 뭐 백제권 이런 사람이 알고 있으라고 저는 믿지는 않거든요. 저도 사실은 저 백제원 선생을 만나봤는데요. 저는 천공이나 건진을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백제원 선생은 상당한 식견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게 그분이 예. 그 관상 전문가로 유명한데 이게 유럽에서도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 동물 관상 보고 그 사람 얼굴 갖다 동물에 비유하고 피지그노미라 그래가지고 한 200년 전, 300년 전에 유행할 때 사라진 거 사이비 과학이거든요. 제가 그거를 지금 무슨 엔터테인먼트로 그냥 재미 삼아가지고 보는 건 좋은데 제가 주변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백제원 선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일 적에 제 친구한테 찾아와서 지금 박 대통령 당선인은 범상인데 앞으로만 나갈 줄 알지 뒤를 돌아볼 줄 모른다. 저렇게 하면은 반드시 임기 중에 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오랑우탄 상이다. 오랑우탄은 앞뒤를 항상 돌아본다. 그러니까 당신이 들어가서 국무총리를 하면은 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조언을 그렇게 해서 당신 꼭 하도록 해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대체로 보면은 그 당시 그 백 선생이 그 말한 것은 상당한 그 통찰력에 기한 것이죠. 허경영도 같은 말을 했거든요. 그래요? 허경영도 그 일을 하기 전에 2년 전에 예. 강연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얘기하다 허경영은 보면 더 끝이 안 구체적인데 나죠. 뭐냐면 말년에 가면 난리가 나 사람들이 촛불 들고 나와 길바닥으로 막 이러거든요. 예. 그냥 저는 이거 한 사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기하면 끝이 안 난다고 보고요. 그렇죠. 역술인이든 이런 분들의 얘기는 우리가 특히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저도 포함해서 좋게 받아들여 가지고 잘 해석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 정치인도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렇게 그 정도로 휘둘리는 정치는 없습니다. 그냥 누가 봐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우연히 만났을 때 조언이다 생각하고 좋은 얘기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 정도지 뭐. 그런 사람들 안 만나면 정치 못 하나요? 안 만나기도 쉽지 않죠. 우리가 살면서. 근데 이제 정치가 어떤 결정을 하고 정책적인 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근거로 결정을 해버리면 그 다음번에 그 결정을 평가할 때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무속이나 이런 뭐 풍수지리 혹은 관상 이런 것에 근거해서 인사를 하거나 어떤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하면 그것이 인류의 유산으로 쌓이지 않는 문제가 있을 저는 것 같아요. 그거는 또 다른 저는 100% 공감합니다. 역술인이나 관상인이 만약에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했는데 이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채용해야 된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채용, 그 얘기만 듣고 채용하는 거는 저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공사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다만 조언을 조언으로 듣는 거죠. 그거를 탓할 필요가 아니,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채용 안 할 거면 조언을 뭐하러 듣습니까? 채용하려고 듣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 그 역술인이나 그 풍수지리가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돌팔이죠. 돌팔이도 많죠. 예. 대부분이 아니라 뭐 거의 뭐. 근데 문제는 돌팔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근데 스님들도 문제는 좋아하는데 네. 스님들도 이렇게 사주팔자 많이 봐주시고 그거는 제가 볼 땐 제대로 된 스님이라고 좀 하기 좀 아니에요. 힘드시죠. 근데 그 얘기 들으면 좋은 결론을 또 내주세요. 안 좋은 거라도 예. 이렇게 해서 조심해라. 그러면 저는 그 굉장히 고맙고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그 스님을 제가 뭐 미신 무속인이라고 그 단정 지을 수 있는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러셔도 좋은데 네. 국정은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결정 안 할 거면 결정 안 할 거면은 뭐하러 참고를 합니까? 결정하는데 결정을 하니까 참고를 하는 거죠. 뭐 그래 지금 진 교수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 그 지성과 또 이성으로 이 국정은 그 이 공적인 영역에서 확실하게 수행돼야 한다는 그 말씀에 뭐 대체로 동의를 하면서도 저는 그 이성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대단히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아주 그 초기 어떤 이 그 초기 단계에 있는 것이라는 뭐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영혼이다라는 걸 갖다 그런 술수한테 맡기기에는 너무 귀중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인간의 영혼은. 그 이번에 그 SNS에서 책 김건희 죽이기를 언급하면서 민주당 일부 인사에게 좋은 먹잇감이다. 최대한의 상상력을 보태며 김 여사와 그 친정 가족을 악마시켜 갔다라고 하셨는데 뭐 이 책의 어떤 내용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책의 그 전반적인 내용이 그렇죠. 예. 그 유창선 그 사회평론가가 뭐 쓰신 책인데 예. 그것을 뭐 대충 한 읽어봤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가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판결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저는 이제 어떤 뭐 그 기본은 그 법조인 아닙니까?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고 어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죠. 근데 이제 후보 시절에 그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예.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알았건 몰랐건 간에.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게 좀 그 거짓으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뭐 한마디 좀 뭐 사과의 말씀이라도 유감의 말씀이라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국민들에게. 글쎄요. 그 대통령이 뭐 몇 마디 말을 한다고 해서 거의 가라앉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 더 한 것을 또 요구를 하겠죠. 그리고 제가 이 사후에 그 보도 자료로 나온 것을 뭐 일부를 어디 뭐 보니까 그 뭐 최은순 씨의 그 장고 증명에서 피해자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 캠코로 전달되지도 않았고 그것을 요구한 사람이
그 정순 씨로부터 그 50억을 그 사기해간 사람이라고 하는 뭐 그런 사실을 들었는데 뭐 제가 좀 뭐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 그러면 뭐 그 굳이 그 피해자가 없는 사건에서 윤 대통령이 그 사과까지 하고 뭐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판결은 좀 그렇게 한 것 같지가 않은데 판결에서는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일단 나왔는데요. 100억의 통장 같은 경우는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럼 피해자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이제 판사가 피해자인 거죠. 판사는 그 증거를 믿고 봤을 텐데 제출된 증거가 가짜, 그러니까 얼마나 대담한 행동입니까? 그 피의자가 재판정에 위조한 증거를 제출해서 재판을 기망한 것도 있고 그걸 이제 돈을 빌리는 데 사용한 것이거든요. 돈을 갚는 여부와 상관없이 위조된 잔고증명으로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는 그거는 그 은행에 신용도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거든요. 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김 소장님 말씀하신 거는 조금 그 차이가 있는데 좀 더 그 분명한 사실관계를 뭐 제가 인식을 하면은 뭐 거기에 관해서 이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 변호사님께서 SNS에 올린 거를 윤 대통령 내외가 보시고 한 번씩 이렇게 피드백을 주신다고 들었는데 예. 뭐 최근에 뭐 어떤 피드백을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그 뭐 한 번씩 그 피드백을 주시는데 예. 저한테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다른 분한테 그 말씀해가지고 제가 그 다시 그 전해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 요즘 그 세상 꼬라지 보기 싫다고 그래서 저 해인사 마음대로 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피드백을 받으셨어요?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김건희 일가땅 특혜 의혹 이른바 특혜 의혹이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이제 국민에게 검증받겠다며 자료를 전면 공개했는데 뭐 결국 고속도로 백지화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업 정상화되는 겁니까? 뭐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그 처음 거기 관해서 썼을 때 뭐 이런 말을 했죠. 이것은 그 이슈 파이팅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이슈 선점을 이 원희룡 장관이 노린 것이다. 그러나 이게 좀 시비가 좀 잠잠해지면은 바로 사업에 착수할 것이다. 가장 좋은 노선을 찾아서 사업에 착수할 것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원장관의 뜻이라는 걸 그때 저는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장관이 이거 뭐 정치인도 아니고 장관이잖아요. 주무장관이 사업 백지화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다시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충격요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이게-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변호사님 보십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가고 있네요. 지금 보면. 아니고 다 누구나 다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장관이 그래도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장관은 제가 볼 때는 대권 주자였고 그냥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지금 판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수단시하는 게 김건희 여사 악마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한번 제동을 거는 데는 충격, 아까 말씀드렸죠. 운동권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예. 그래가지고 딱 했더니 이제는 조금 그래도 이 사건이란다. 양평고속도로를 여든 야든 조금 객관적으로 이 정도 그렇죠. 되면 이거 전문가들한테 맡겨가지고 전문가들이 좀 하게 하자라는 분위기가 조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좀 그런 면에서는 그 정무적인 정치적인 결단 굉장히 무모했지만 먹혔다 봅니다. 원장관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여전히 질질 끌려다니면서 온갖 의혹의 공격을 받고 있을 겁니다. 아니 그 공격은 장관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아니 오히려 많이 오히려 완화됐죠. 네.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장관이 백지화 선언하기 전에는 20개 일간지 중에서 5개만 그 사건을 보도를 했는데 그거 한 다음부터 20개가 다 떠들기 시작했단 말이죠. 오히려 사건이 커졌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는 뭐 야당에서 의뢰하는 12개 거리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장관이 오히려 백지화 딱 선언하니까 오히려 이거 뭐가 있다. 아니 아니, 뉴스 장관이 왜 영부인 몸빵을 하고 나와? 아니 근데 뉴스 양은 많아졌지만 그때는 막 특검하자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특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나 여하튼 원장관은 그것을 다시 사업을 순조롭게 출발시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 글을 쓰고 나서 원장관이 전화를 했습니다. 제 뜻을 잘 파악을 해줘서 고맙습니다는 그런 전화를 하시대요. 네. 이제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세요. 이제 네. 얼마 전에 SNS에 더불어민주당 어차피 내년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할 것이니 2027년 대선에 희망을 걸어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총선 성적 부정적으로 보시는 좀 이렇게 근거와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신다면요. 제가 지금 그 이때까지 뭐 예측한 것이 뭐 대체로 맞으니까 뭐 여의도에서는 신 변호사는 그 변호사는 것보다 더 멍석 하나 깔면은 훨씬 그 수입이 나을 것이다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한다는데 제가 이제 그런 그 예측을 한 것은 뭐 딴 뜻은 아니고요. 최근에 그 여러 그 이 정치 분석가들이 전망을 했죠. 그 자세한 그 뭐 과거 예라든가 뭐 그런 걸 다 참조를 해서 그 분석을 했는데 제가 본 그 이 신뢰할 만한 그 정치 분석 그 대체로 민주당이 패배할 것이라고 노는 거죠. 그것이 그 민주당 성향의 그 분석가들도 막 그런 의견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막 그래서 저는 그것을 뭐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 민주당의 그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주당 혁신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막 그런 막 그 농담입니다만은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다시 또 논쟁을 제공하는 것이라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우선 이 시대착오적이고 이 편협한 세계관에 빠진 그 운동권 세력들을 이 공천 과정에서 좀 배제를 시키고 또 지금 그 민주당 내에 그 모험주의 성향을 가진 그 강경 세력이 있죠. 이분들이 그 대체로 이해찬 전 그 당 대표께서 그 당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온건 성향의 그 중진들을 그 대량 학살하고 끌어들인 이해찬 키즈들이거든요. 네. 이 두 세력을 이 어느 정도 제압하는 식으로 하면은 민주당은 건전한 그 야당, 건전한 야당이가 건전한 보수 그 진보로서 거듭날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그 당연히 2027년에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누가 출마할까가 그 초미의 관심사인데 역시 한동훈 장관이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떨까요? 한동훈 장관 출마하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듣기로는 그 한 장관은 뭐 그 고사를 한다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도 그 양해를 했다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죠. 그 지금 제 이제 이 분석입니다만은 한 장관이 이번 총선을 그냥 지나치면은 한 장관은 그 한때 약간 인기 있었던 법무장관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한 장관이 좀 더 큰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선에 나와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마 이번 연말 가기 전에 이 상황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총선 출마 쪽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병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